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여행 2부 진행을 맡은 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이번 방송의 주제와 관련 있거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을 거리는 에른스트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워낙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 자체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작은 1973년에 쓰여서 벌써 4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 책의 부제처럼 인간 중심의 경제라든지 대안적 시스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널리 읽히고 또 영감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국내 번역본은 문예출판사에서 200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앞서 일부 순서에 신승철님께서 마트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유한한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책의 일부 근대 세계 중에서 생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1장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현대사회는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는데 생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신념은 그중 하나이다. 생산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서 직업상 생산 현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 신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다. 경제 담당 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전문가, 즉 전 세계 산업 지도자와 경제 관료, 학계 안팎의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많은 점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생산 문제가 해결되어 인류가 마침내 성숙기에 들어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 나라에서는 여가 교육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술 이전이 각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세상사가 기대만큼 풀리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악함이 깃들여 있든지 간에 그 사악함을 몰아내고 누구나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정치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나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체계의 잘못 때문에 일부가 범죄자나 착취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결함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함을 안게 된, 그러면서도 여전히 존속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생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릇된 관점이다. 오늘날 이러한 오류가 모든 체계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어느 체계를 선택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토록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오류가 생겨난 것은 지난 3, 4세기 동안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변화했다는 사실과 밀접히 연관된다. 아마도 자연에 대한 서양인의 태도라고 말해야 하겠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서구화되고 있으므로 좀 더 일반화된 언급도 무방할 것이다. 근대인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정복할 운명을 타고난 외부 세력이라고 여긴다. 근대인은 심지어 자연과 싸운다고 말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패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최근까지 이 싸움은 인간의 힘이 무한하다는 환상을 가져왔을 정도로 인간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의 가능성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야 그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아직은 소수파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인류의 지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성과에 힘입어 무한한 힘에 대한 환상이 생겨났으며 이것은 동시에 생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환상을 낳았다. 후자의 환상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소득과 자본의 구분이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이 구분에 익숙하며 이것을 모든 경제 상황에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문제가 되는 곳,
즉 인간이 만들 수 없고 단지 발견할 뿐이며 그것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사업가라면 자본이 빠른 속도로 소모되는 상황을 보고 회사가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저 거대한 기업인 지구호 경제, 특히 그 중에서도 부유한 승객들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는가?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서 괴리된 채 스스로 만들지 않은 것들을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저 위대한 마르크스 박사조차 이른바 노동가치론을 정식화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오류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오늘날 생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자본들, 거대한 과학기술 지식의 축적, 공들여 만들어진 사회 간접시설, 수많은 유형의 정교한 자본 설비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용하는 총자본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자본은 훨씬 더 크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본으로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렇게 훨씬 큰 부분이 놀라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데 생산 문제가 풀렸다고 믿고 그런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살해하는 오류이다. 이 자연 자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분명히 화석 연료가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자본이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이것을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의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용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판매 대금을 특별기금으로 적립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정도만 거기에 의존하는 생산 방법과 생활 유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화석 연료를 소득이 아니라 자본으로 취급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이용 비율을 최소화하기보다 최대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충돌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안적인 생산 방법과 생활 유형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기존 경로에 따른 무한한 진보에 대해 그리고 선진국의 여가 교육과 후진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얘기한다. 네, 두 번째 읽을 거리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입니다. 금을코 출판사에서 2013년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집필된 시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 협동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저자 조지 제이콥 홀리오크가 1857년부터 연재하던 내용을 묶어서 1892년에 최종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의 8장에서는 조합원 일화라는 제목으로 조합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사례와 생생한 일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조합을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합에 50파운드를 예금하고 있는 한 부인에게 조합이 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망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1실링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50파운드나 예금하고 있거든요. 만일 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라고 답했다. 이런 일화는 드물지 않다. 조합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싶어하는 군 걱정 많은 남자에게 가난한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조합이 망해서 내 돈이 전부 사라진다 해도 좋아요. 조합은 내가 그동안 낸 것 이상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 속에는 양식만이 아니라 감사와 관용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전까지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매장으로 아이를 심부름 보냈던 어머니는 이제 일부러 집에서 1마일 넘게 떨어져 있는 선구자 조합 매장으로 아이를 보낸다. 왜 가까운 매장으로 안 가고 굳이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조합의 이윤이 우리들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이제 아이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조합 매장으로 달려가 식사거리를 사오고 가족들은 일할 준비를 하며 아이를 기다린다. 푸주간의 부인은 그녀의 새로운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늘 갖고 다녀야 했던 외상장부 대신 지금은 주머니에도 조합에도 돈이 있어요. 어느 조합원은 조합에 50파운드 예금이 있는데 그가 지금까지 낸 돈은 모두 자기가 쓰려고 인출했기 때문에 이 돈은 온전히 조합의 이윤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밀즈 미망인의 일화는 조합 매장에 갖는 신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어느 날 그녀는 스테이크용 고기를 사러 조합 정육점에 갔는데 마침 고기가 떨어지고 없었다.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고기를 꼭 사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을 시장에 들러 1파운드와 0.5파운드짜리 고기 2덩어리를 샀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무게를 달아보니 1파운드 고기는 14온스밖에 안 되었고 0.5파운드 고기는 7온스밖에 안 되었다. 그녀는 조합 정육점에 고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산 것을 후회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여성들에게 엄연한 시민으로서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투표권도 갖는다. 협동조합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을 두고 가입한 부인들도 많고 자기 방어를 위해, 즉 남편이 술값으로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이 된 부인들도 있다. 부인 이름으로 된 조합 예금은 부인의 서명이 없으면 남편이 함부로 찾을 수 없다. 물론 법률에 따라 법적 수속을 해놓으면 남편도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술이 깨면 돈을 빼려고 했던 생각을 거두게 될 것이다. 피터 녹스는 언제나 빚더미를 지고 사는데 진저리가 났고 그의 아내는 단 한 주라도 빚 없이 사는 게 꿈이었다. 그는 외상장부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손님이 빚을 갚지 않으면 영세 상인들도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남몰래 조금씩 절약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에 2배나 되는 월급을 건네 아내를 기쁘게 했고 이제는 아내가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어떨까? 다음 주 아내는 여전히 빚을 지고 있었다. 그가 불평을 늘어놓자 끝이 없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말았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스트의 가게에서 산 토미의 장화값도 아직 다 못 냈고 빌리의 재킷값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꼬맹이 제인의 구두는 앞창이 벌어졌고 불쌍한 폴리는 새 드레스 하나 없잖아요. 내 보닛 좀 보세요. 이런 구닥다리 보닛을 쓰고 나가느니 차라리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게 낫다고요.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계속 쏟아진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돌아와서는 자고 집안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피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아내의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다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면서 참회의 징표로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다시 일주일치 임금을 모으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음에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피터는 평소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자주 가던 맥주집도 발길을 끊어 일주일치 임금을 모은다. 그런데 구두가게에서 다른 청구서가 날아왔고 양복집에서는 또 다른 계산서를 보내왔다. 토미의 바지는 짤막해졌고 어린 빌리의 재킷 팔꿈치에는 구멍이 났다. 제인의 구두는 물이 새고 새 드레스 하나 없는 폴리는 여전히 집안의 부끄러움이다. 외상장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피터는 고무처럼 딱딱한 치즈를 먹고 녹스 부인은 불에 탄 옥수수 맛이 나는 커피를 산다. 토미의 장화는 수리를 맡긴 지 오래지만 녹스 부인은 장화를 찾을 6펜스도 없다.
그녀의 돈은 들어올 때부터 쓸 때가 정해진 것 같다. 의기소침하고 낙담한 피터는 맥주를 평소보다 한 잔 더 마셔야겠다고 생각한다.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 나쁠 수는 없다. 마침내 그는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구두방과 양복집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어떻게 독립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식품 매장 주인의 얼굴조차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단체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는 이중으로 파괴된다. 그는 가정에서도 교구에서도 좋은 사람이 못 된다. 그리고 외상을 없애기 위한 자기 나름의 여러 실험들도 그만둔다. 아이들이 아플 때나 남편이 실직 중에 있으면 아내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한다. 만일 그녀들이 자립을 위해 이의 반만큼이라도 참고 견딘다면 먹고 살 만한 적절한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가족을 굶주리게 하고 혹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어느 날 가족을 굶주림에서 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양식과 강한 의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인 것이다. 많은 부인들이 이런 힘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드문 특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가정들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빚지지 않고 사는 자부심을 북돋아온 로치델 협동조합 사람들에게 누구나 경탄하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협동의 적에게 이 사실을 알려 지혜를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협동의 동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용기를 갖도록 하자. 조합원이 됨으로써 40년 동안 경쟁이 가르칠 수 없었던 검약의 습관을 짧은 기간에 배웠다는 이 사실을. 요즘 같은 시국에 라는 말을 요즘 정말 많이 듣고 또 쓰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일상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모신과 살림 7호에 실렸던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기 지면에 실렸던 글 중에서 땡땡책 협동조합의 이사이시고 또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이신 주수원 님이 쓰신 무너지지 않는 일상의 중요성이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종의 서평 형식을 띠고 있기도 한데요. 포도밭 출판사에서 올해 발간된 박영길님의 요리활동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긴 글은 아닌데요. 그래도 전체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말과 글에 비해 실제 인격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종종 본다.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평소 얘기하는 사상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스스로도 그렇다. 큰 정의를 꿈꾸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자그마한 선행을 베풀고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들을 하며 매번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옳은 행동만 하는 사람은 괜시리 정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는 위선을 가장 혐오했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들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대학 학회나 동아리 세미나 때 오고 갔던 무수히 많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들은 공중에서만 떠돌아다니고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먹고사니즘에 묻혀 지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며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혹자는 협동조합을 5명이서 각자 100원씩 총 500원으로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좀비 협동조합이 무한정 양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는 그 법이다. 하지만 내게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선의가 얘기되는 과정이 감동스러웠다. 지금과 조금은 다른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주변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힘을 모은다면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불완전하고 모순된 개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 작은 선의를 모아내서 우리 주변에 자급자족하는 생활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어 먹고 사는 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가. 물론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인데 이 둘 모두를 다 잘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조합원들 간 갈등,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 아이템 선택으로 인한 사업 실패, 자본의 부족, 이사장의 독단적인 리더십으로 인한 갈등 등등. 그동안 협동조합 상담과 교육으로 만난 분들의 사연만 모아봐도 인생 극장이 따로 없을 듯하다. 그렇게 힘들게 모인 작은 선의는 암초에 부딪혀 금세 흩어지고 다시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작은 선의와 더불어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다. 요리 활동은 이 꾸준함이 일상에서 나온다고 얘기한다. 저자는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전업 활동가이다. 낮에는 청주 교육공동체의 공룡의 대표로, 지역 꼬민학교 동동의 진행자 등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사회적 기업 삼가 환경의 수거원으로 일한다. 이 밖에도 땡땡책 협동조합 이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삼가환경 분해 사무장 등 여러 활동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개인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잠은 자고 생활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비결을 이 책에서는 요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요리는 일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만의 비결이다.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면서도 작은 일상들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어울리고 연대하며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생성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자가 요리를 통해 일상을 재구성하는 이유이다. 또한 요리라는 일상으로부터 그만의 활동에 대한 철학이 나온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살펴보자. 50인분가량의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준비하면서 양념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에 휩싸인다. 잔뜩 긴장을 한 채 요리를 하면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대목이 나온다. 저자는 얘기한다. 내 감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요리가 피곤하지 않고 재밌으며 내게 힘을 준다. 요리의 첫 발은 함께 먹을 누군가를 책임질 만큼의 용기를 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은 늘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내 감을 믿으며 책임을 지며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저 요리와 관련된 경험과 추억을 나누고 자기만의 생각을 툭툭 던져놓는데 거기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하우와 오랜 활동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그만의 비결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요리를 통한 활동이고 요리와 활동의 결합이다. 요리라는 일상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활동이라는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영역과 결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마저도 인위적인 구분이다. 일상이 곧 활동이고 활동이 곧 일상이기 때문이다. 유린기를 소개하며 그는 다시 얘기한다. 9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야 본연의 맛이 나는 유린기 소스처럼 삶 본연의 맛도 다양한 경험과 공부와 관계 속에서 우러나는 게 아닐까? 작은 선의를 지탱케 하는 건 결국 일상에서의 작은 관계와 움직임이다. 일찍이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역시 그대를 들여다본다 라고 얘기했다. 작은 선의를 지킬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일상이다. TV 속 스타 셰프에 대한 동경이나 먹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요리 활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네, 첫 번째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마트 문명 넘어서기라는 글은 저희 모심과 살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을 보실 수 있고요. 신승철님의 책이나 언급했던 다른 책들의 출처도 홈페이지에 함께 기재해 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구독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www.mosim.or.kr입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앞으로 매주 1, 2부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또 게시판에 의견도 남겨주시면 귀담아 듣고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생각의 여행 1회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